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출근길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저희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밤 사이에 나온 주요 뉴스들 살펴보면서 한동인의 뉴스픽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제일 먼저 도착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해서요. 대선 예비경선 후보 6명이 확정된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이 손실보상금, 재난보상금 국민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또 골치가 아프다고 해요. 당정청의 입장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월요일의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인철 소장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요즘 가장 핫한 정년 연장 신규 갈등과 이로 인한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에 어떤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내가 지금 투자한 건 제대로 회순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저도 엄청 꼬라박았는데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이인철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죠.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거나 저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방송 고정 시청자입니다. 이수정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분은 항상 기분 좋은 얘기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죠. 네, 그리고 굿모닝 이런 소식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뉴스토마토 통해가지고 이 채널 들어오는데 뉴스토마토 채널 구독자가 1.76만 명이에요. 우리 이거 한 100만 명으로 늘려봅시다. 오늘부터 열심히 시작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한동인 기자로부터 과외 한번 받아보죠. 한동인의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 토마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 기자님은 주말에 정말 잘 쉬셨나 봐요. 그냥 뽀송뽀송해 보여요, 얼굴이. 잘 못 쉬고 나왔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요? 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밤에만 되면 잠을 못 자죠. 네. 월요일 때문에. 네. 그럼 토요일에 뭐 했어요? 토요일에도 푹 쉬었습니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그 다음날 힘들하고 그러군요. 네. 자, 좋습니다. 갈 길이 먼데 오늘부터 지금 저희가 바뀌는 게 많잖아요. 우선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 좋아요. 네. 근데 직계가족도 제한이 된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토요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324명이고요. 네. 지난 9일 이후 4일째 1,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9시까지 총 1,02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3인 이상 모여서 사적 모임을 이어가게 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4단계는 오늘부터 25일 밤 12시까지 네네. 2주간 시행이 되는데 이후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다음날 오전 5시, 새벽 5시까지 적용이 되고요. 직계 가족 모임은 시간에 따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전으로는 4인, 이후로는 2인입니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의 경우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8명까지 가능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직계 가족도 사적 모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등산도 사적 모임에 해당돼서 산을 오후 6시 전에 4명이 올라가더라도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이서 내려와야 되고요. 따로따로 찢어져서 내려와야 그 전에 하산을 해야 되고 택시도 2명까지만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이 되는데요. 네.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25일까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하고요. 그러면 그쪽은 4주나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와, 대단하다. 그래서 논란도 조금 있었는데 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이런 GX류의 운동들을 네.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으로 낮추자. 음악 속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네, 음악 속도도 그렇고요. 왜요? 런닝머신도 6km 이하. 왜?
과한 운동을 하면은 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래서 확진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어서요. 그렇죠. 사실 저희 식구들도 다 망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보통 6명, 형제 자매까지 하면 10명 정도 되는데 생신이시란 말이야, 좀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미리 잡아놨는데 네. 그거 다 취소시키고요. 또 저희가 강화도에 무슨 리조트를 하나 가기로 했는데 강화 리조트는 인천광역시 강화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네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는 2단계밖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말이 좀 믿기도 좀 찜찜하고 안 믿기도 찜찜하고 그래서 좀 이런 혼란을 좀 가중시키지 않도록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손실보상금 어쨌든 주긴 준다니까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꼭 받으시기 바라고 잘 못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조금 싸게 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소식은 뭘까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중대본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데요. 네. 지난 6일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네. 공포일인 지난 7일부터 3개월 뒤에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네.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기로 해서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 네. 포차 등 집합 금지가 된 업종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 96만 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는 돈이 6천억인데 네. 한 달에 2천억씩 3개월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서 월 이게 20만 원이요? 예, 부족한 거, 이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집합금지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보상금 상정 방식이나 지급 시기 등은 이제 추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상당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이걸 입증해야 돼. 네. 근데 도대체 얼마나 힘들어야지 상당한 심각한 위기냐. 일단 현재로서는 집합금지 업종을 위주로 산정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집합금지 위주 업종인데 그 업종에 얼마나 상당한 심각한 손실이 입었는지를 그 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보상이란 그게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바로 이게 그거죠. 11월 당장 지급을 할 수 있냐, 못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출액과 그다음에 현재 매출액과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매출액을 구분해 놔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예전에 뭐 세금 내기 싫으니까 조금 해놨던 이런 것들이라도 일단 다 긁어 모아가지고 원래 우리 매출이 이렇게 많았다. 이걸 먼저 좀 확실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수 있었던 것들은 좀 쳐내시고 해가지고 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정확하게 좀 신청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컷오프로 생존한 사람이 6명이 있죠? 예. 네. 일단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면은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인데요. 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을 했고 이 중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랑 득표율은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여론조사 수치가 사실 돌기는 나왔어요.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거 허위 사실이고 앞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뭐 트위터 이런 거 통해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1위 후보가 이재명 아니었어요? 예, 찌라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찌라시상으로? 네, 여론조사 원래도 이재명 후보가 1등이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공개를 이낙연 후보랑 지금 많이 좁혀졌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좁혀졌다는 왜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는 걸리나요? 선관위에서 네, 선관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약만 올리는 거지 뭘. 네, 그래서 그 선관위 법을 개정을 하자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못 물어보는 거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거 하나는 확인해보죠. 최문순 지사는 얼마나 많은 차이를 떨어졌나 이런 것도 안 알려주나요? 예, 그런 부분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게 분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미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몇 퍼센트 포인트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치사해. 내가 나가고 말지.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6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잖아요. 예.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본 경선은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달 7일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 마지막 서울까지 순회를 합니다. 네. 해당 지역의 경선이 끝날 때마다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현장에서 공개가 되고요. 네. 1, 2, 3차로 나눠 모집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결국에는 8월 15일 1차 발표 결과가 네. 향후 본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한번 다뤄보죠. 사실 저는 이 이슈가 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한일 정상회담을 이달 중에 개최할 것이다. 그 관련해서 최종 조율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방문하는데 거기 가서 스가 요시히데랑 만난다. 근데 만날지 말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뭐가 조율이 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저희 입장은 왜 가냐. 가봤자 뭐 뻔할 뻔짠데. 근데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 너무 무식하다. 빨리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익을 생각한다면 약간 굴욕적이어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습니까? 나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고 일본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했고요. 그렇죠. 유감해야죠. 그러니까 해당 보도는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과거사랑 미래지향적 협력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투트랙 기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놓고 지금 한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실제로 근데 스가 총리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랑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개최가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죠. 결론 없겠죠. 도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못 물어보고 오늘 제가 내일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한동인 기자도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가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가 씨,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일본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럼 그 결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만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 댓글 소개 시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채널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안 돼서 우리 지금 사람 너무 조금인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좀 있으면 100만 명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목할 만한 세 분 제가 이름 불러드려요. 이수정님, 그리고 강진규님, 김현진님. 이 세 분 너무 멋지신 분들이에요. 항상 이른 아침에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별별 내용은 없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노랑 병아리.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겠죠? 네. 자, 저희가 지금 한동인의 뉴스픽 기자하고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번에는 대담한 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영희도 아닙니다. 뉴스도 아닙니다. 사이다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1,3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주말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정부가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통금 조치에 버금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사실 저희 애들이 홍콩에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는 벌써 예전부터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나라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를 보면서 정말 비웃었어요. 야, 무슨 나라가 경제생활하는 그런 나라가 6시 이후에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 말이 되니?
근데 결국 우리가 좀 그런 걸 하고 있네요. 우리는 2주만 참으면 여기서 해방이 될지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정부 당국이 이제 시작한다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이 이상한 확산 변이를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하면은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2주간 시행 예정인 이 4단계 관련해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신한영 원내대변인하고 한번 통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봬요. 예. 요즘 너무 바쁘시죠? 아이고. 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혹시 뭐 주변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직까진 그렇지 않은데 국회에서도 주말 내내 그 하루에 1명 이상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국회 못 가요, 이제? 그래도 이제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대응 방안이 빨라졌고 그다음에 간소화됐기 때문에요. 네네. 그 층 위주로 해서 반나절 정도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셧다운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회견장 등 최소화 사용을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온라인 언론 대응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진상으로는 아주 온화하고 예뻐 보이는데 사실 마음은 좀 되게 바쁘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브리핑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네. 이만큼 참 마음이 무겁고 울컥하던 브리핑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까지 악화될 거라고 예측 못했는데 사실 네, 그렇죠. 또 델타 변이라는 우리가 변수를 맞이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소규모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강화된 조치를 이렇게 4단계부터 시작하게 되는 네. 거에 대해서 네, 매우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4단계는 꿈에도 못 꿨어요. 우리는 지금 2단계였고 좀 있으면 백신 맞았으니까 1단계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갑자기 4단계라 그래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문제는 2주 정도 4단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 이거지 않아요? 어때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참 우리가 강남 지역이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강남구 보건소에 가서 검체 처치 의료 지원을 하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는 아직 단정지어서 뭐 2주 이후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이요? 왜냐면, 예,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네. 그날 강남 보건소에서 집계 데이터를 보니 네. 확진자 검체 대비 양성률이 7월 6일의 정점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7월 6일 양성률이 3%였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조금씩 빠지더니 7월 8일에는 0.4%까지 감소하는 걸 보면서 네. 거기 현장의 판단은 정점 찍었다라는 판단을 보았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델타 변이가 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변이들이 더 출몰할 거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 어제 코로나 정부 브리핑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4입니다. 네. 정은경 청장께서 뭐 이대로 가다가 140명까지 올라간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7일 때거든요. 그만큼 악화됐을 때를 가정했던 2,000명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보다 우리 감염 재생산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 생각보다. 그리고 예. 상당히 4단계라고 하면 이제 고강도 거리두기인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또 코로나의 전파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최악은 면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2주 후에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4단계까지 올리면서 이 방역 청정국의 이름을 그냥 조금 뭐 내려놓더라도 좀 최선 다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아예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의 99%에서 이 확진이 나오는 거지 백신 맞은 사람은 다 괜찮더라 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백신 많이 맞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는 백신을 맞아도 이렇게 4차 번이 이렇게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이렇게 또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러나요? 상당히 우리나라는 의료 대응 시스템이 꼼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뭐 빠르게 추적해서 빠르게 확진하자가 기조였었던 거고요. 아, 네.
그런 면에서 이 기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강화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백신 접종자한테서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방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한 가지 또 확인된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간다면 이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하는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환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장기화 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조금은 우리가 유연하게 살 수 있는 대응 방역 지침도 마련해야 된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4단계 거리두기가 현장 중심의 업종별로 차별화된 거리두기였는데 이렇게 4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내 체육시설에서 러닝머신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를 하고, 또 줌바나 뭐 스피닝 같은 이렇게 단체로 동작 맞추는 그런 음악에 맞춰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도 속도를 100에서 120 bpm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게 도대체가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실제로 그 의학적인 기준이 명확한 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업종별로 왜 우리가 커피를 어디 가서는 마실 수 있는데 어디서는 못 마시냐라는 상당히 불만 그리고 그 방역팀의 업종별로의 형평성이 없다라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거리두기 하면서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목욕탕, 사우나 어떻게 하고 헬스장은 어떻게 하고 유흥주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차별화 전략으로 그 해당 업종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지침이긴 한데요. 사실 완벽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첫 번째 만든 정말 세계에는 없는 지침이 되겠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호흡수가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만약에 확진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전파의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지향하는 선에서 그래도 우리가 면적 그 인구 밀도를 준수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중심으로의 가정 하에서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 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뭔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 업데이트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경미 원내 현황 같은 거 잠깐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예결위가 이번 주부터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손실 보상 그리고 재난 지원금 대상 확대, 뭐 방역 예산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심사 방향이 조금은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특히 보건복지 제가 속한 곳에서는 방역 그리고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 하에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의미 있는 거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그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방향성은 소비 진작을 조금은 시기별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피해 부신 업종 그리고 앞으로 또 4단계가 되면서 더 피해가 가실 업종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는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국 재난지원금 뭐 80% 주느냐 100% 주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0% 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2단계로 가면서 그래도 악화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의 그런 전 국민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를 얘기를 했다면은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악화된 시기에는 어떻게 지원이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취약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방역으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에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고려 플러스 그다음에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상위 20%는 맨날 세금만 내고 맨날 하라는 대로 하고 맨날 욕만 먹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모든 것에 소외되고 기다려야 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아무리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이상적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네. 또 그 기준에서의 정산을 하다 보면은 상당한 행정력과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한 비용 낭비가 있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그리고 상위 20%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국회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심도 있는 고민만 하는지 빨리 답을 좀 줬으면 좋겠고 우리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도 뭐 바쁘겠지만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탈당 권유했지만 지금 일부 의원들 빼고는 지금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빠르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2분의 비례대표 그리고 5분의 탈당계를 내신 분, 나머지 5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널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12분에 대한 의원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당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의힘도 지금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당당히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역할 그리고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한번 정말 양쪽 당 어느 당이 더 적극적으로 결백을 소명하는지 한번 정말 지켜보고 싶은 심정이고요. 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이 다가오면서 야당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처음에 여성가족부 없애자 이러면서 이제 이대남을 좀 대변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니 또 곧바로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서 오히려 여야에서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여가부 폐지론, 통일부 폐지론 때문에 뭐 들썩들썩하긴 한데요. 네.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 차원에서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현장에 전문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계신다. 근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세대 간 그리고 시대 간 네. 바라보는 가치관과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2030에서의 젠더 이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4050 아이를 키우는 정말 이런 경단녀의 문제나 워킹맘의 문제 그리고 워킹 아빠, 데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는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인적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리셋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또한 통일부의 경우에도요. 네. 지금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통일부가 답보 상태일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요. 네. 당연히 저도 남북 관계가 어느 순간 물꼬가 터지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남북 보건교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위에서 하고 있는 뭔가 국익을 위한 그런 외교에 대한 부분 개념과 별도로 통일에 대한 실제로 통일이 우리가 여러 가지 컨셉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지만 이런 공동체가 한반도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기능에 대한 부분도 정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당론이신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 의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이름을 성평등부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면 여성, 가족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이 많이 소외된다, 역차별 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예. 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가족에 대한 방점을 더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엄마나 아빠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분담이 잘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가부가 얼마나 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정말 뭐 어느 말씀 시간 더 있으면 정말 더 빨리빨리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일단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신현영 그 민주당 대변인하고 이야기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그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 신현영 의원한테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요.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근데 약간 까칠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사실 방송 그동안 같이 오래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좀 가치관이 안 비슷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늦는 꼴은 못 봅니다. 근데 늘 딱 한 가지 일치했어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정말 있는 사람이 욕심 많다는 건 저는 네. 이제 이 소장님이 진짜 돈이 많거든요. 노변한 사람이 보면서 느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장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돈을 잘 벌게 해줄지. 아,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동안에 주식 같은 거 하도 몰라서 안 하다가 네. 손만 대면 망하는 거야. 손만 대면. 왜냐면 부동산을 하도 잡아가지고 네. 나도 한번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다. 변호사들은 노후 대비가 없어요. 공무원도 없고. 근데 자식 새끼들은 이렇게 많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해. 그래서 할 수 없다. 노후 대비를 내가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엄마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탈 털어갖고 내가 했어. 주식에. 폭망하고. 또 그다음에 또 폭망하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네. 전문직, 변호사, 의사, 기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케이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 폭망합니다. 못 살아 진짜. 자기한테만 준 정보를 고급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간 정보예요. 네, 맞아요. 혹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집에 3형제인데 저를 포함해서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했고 이 소장님만 졸졸 쫓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보도록. 특히 여기서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정년 연장이 오히려 신규 갈등 요인이 되어버리면서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해법을 필요로 할 때다. 사실 제가 재판을 하나 했는데 우리가 1심에서 어느 정도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60세까지 그때는 정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이제 산재? 뭐 하여튼 뭐 다쳤어요. 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물어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판례가. 65세까지를 정년으로 인정하면서 5년치를 더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60세, 65세가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 연령, 법원에서 네. 판단은 네. 신체 연령은 이미 만 65세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연장을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네. 잘 사는 나라들의 경우에 정권 초반에 굉장히 힘 있을 때 이거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했어요. 우리는 막 약해졌을 때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반에 이걸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년 연장이라는 건 미묘하게 신세대, 구세대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과 이제 노동자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걸 네. 중재해야 될 게 정부와 정치권인데 굉장히 선거철만 다가오면 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이 상황을 현대차 노조 그 3년 만에 파업 결의했던 그것하고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네. 현대차 노조 하면 떠오르는 게 귀족노조. 귀족노조죠. 귀족노조예요. 네. 올해도 이제 임단협의 근로자, 특히나 이제 노조 가입자 74%가 네. 파업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왜 찬성을 했느냐? 올해 임단협을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사측이 요구한 겁니다. 노조가 요구한 거예요.
기본급은 99,000원 인상해달라. 그리고 성과급이 순익, 올해 순익의 30%를 내달라. 그리고 정년은 64세로 연장을 해주고 국내 공장 일자리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네. 사측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기본급 5만 원 인상해주겠다. 그리고 성과급 100%에다 플러스 일회성이긴 하지만 300만 원. 오, 그건 좋은 거네요. 여기다가 품질 양상 격려금도 200만 원. 어이구, 많이 주네. 또 1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예요. 네네. 이거 다 합치면 1인당 1,100만 원 패키지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넘게. 넘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측의 제안을 이제 노조가 거부를 한 거부했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늘 이렇게 파업을 하면 사실은 무노동 무임금처럼 나중에 받아가는 포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1,000만 원 넘는 패키지잖아요. 그잖아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파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해요? 유리해. 얘네들 지금까지 계속. 현대차만큼은 네.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그 기간 동안 석 달 하면 석 달 동안 임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챙기는 걸 보게 되면 수천만 원씩 챙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는 이게 여러 개 안 돼요. 그렇죠. 상관없겠죠. 모두 이 기간 동안은 공장을 쉬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신차 출고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인기차 자정은 6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는 소비자, 협력업체, 네. 그다음에 나중에 차값 올리겠죠. 네. 결국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요번에는 순이익의 30%를 달라는 거예요. 와. 올해 현대차가 한 7조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네. 2조 달라는 겁니다. 어머나. 근데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네. 회사 순이익을 30% 요구하는 노조는 없습니다. 준 적도 없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올해만 살고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올해만 살고 올해는 2조 받아서 노조원들 뭐 집안채씩 사고 그다음에 내년에 만에 하나 10조 적자는 뭐 어떡할 겁니까? 네, 그렇죠. 노조가 3조 내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최대 리스크다. 국민 시선이 이제 부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게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잘 나가는 이 황금오리에 배를 가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조가 요구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임단협도 있지만 이 이면엔 정년 연장입니다. 이 기본급 사실 뭐 성과급이나 기본급은 회사 밀당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년 연장을 하자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이걸 받아들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현대차 노조가 이 정년 연장 문제를 좀 공론화하려는 네네. 그런 이제 의도가 엿보이고요. 물론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거냐.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매번 파업을 하다가 네. 2019년에는 이제 일본과 갈등이 있었죠. 그렇죠. 갈등 때문에 안 했고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때문에 안 했는데 물론 뭐 실제 이번에 올해도 노조가 이제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노사 모두 8월 초까지 여름무가 예정된 이전까지는 좀 타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노조 역시 이번에는 무조건 파업하지는 않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네. 뭐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년 연장도 이렇게 겸손시켜달라 그러고 순익도 30% 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는 뭐 손 다 들어버리겠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 측이 강경하게 나가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정말 현대노조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대신에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고 뭐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자기네들 이익만 계속 대변하는 형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60% 이상 넘지만 근데 같은 차형이면 사실은 고급차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요. 그렇죠. 현대차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오히려 같은 차, 같은 cc, 같은 배기량의 외제차보다 오히려 현대차가 더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지금 사주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네네네. 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보면 아직은 유럽이나 이제 일본 차의 고급화를 좀 따라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노노 갈등의 조짐이 나타난다
이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정년이 5년 정도 더 늘어나게 되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적게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노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한국 GM, 국내 완성차 3사가 이에 앞서서 이제 국회 청원 게시판에다가 네.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 이유는 지금 한창 일해야 될 때 퇴직하게 되면 지금 연금 받는 시기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금 공백이 생긴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청원 게시판, 이게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아니라 국회 청원 게시판이라는 거 이 논쟁을 국회로 가져가 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은 날 이제 현장에서 현대차 이제 완성차 생산직에 근무하는 이른바 MZ 세대, 20, 30대 세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바라본 현실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부 고발자 같아요. 지금 이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노조의 주장처럼 고령화로 인해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노조 그늘에 가린 인력 적체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노조 때문에 현대차는 지난 2년 동안 신입사원을 뽑지 못했어요. 네. 올해부터 자연 감소분, 자연 퇴직한 사람들의 분만큼만 신입사원을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친환경차로 바뀌게 되면 이게 전기 내연기관차하고 부품수가 30% 이상 적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생산 인력의 40%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가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더 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꿰차고 있다. 정년 연장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네.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빼앗는 청년 실업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었던 다른 나라도 어쨌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우리 정부는 특별 태스크포스 팀도 꾸렸다고 하던데 이게 성과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해외 정년을 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는 올해 4월이었습니다. 만 70세로 정년을 연장을 했고요. 네.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에서 10년도 안 돼서 5년도 연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연금 수령 시작하는 시점을 정년으로 보는 이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연금 수령 시점을 좀 늦추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데 네. 덴마크, 아일랜드는 연금 개시 시점을 68세로 늦추는 방안 추진하고 있고요. 독일도 비슷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만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하고 영국은 아예 군인, 경찰처럼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을 제외하면 네. 대부분 정년을 없앴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네. 임금 피크제 정착되고 있어요. 임금 피크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공서열식으로 상하박식의 임금 체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고령자의 경우는 회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이 해서 남은 일자리를 젊은 층한테 이제 신규 충원하는 방식,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령자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임금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임금 보통 이제 일은 안 하시고 좀. 그렇죠. 한 4배, 신입사원이 4배 정도 받아요. 그렇게 현대차. 많이 받아요? 예. 신입사원이 4배를 받는데 그러면 4배의 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성은 더 떨어져요.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임금도 깎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의 경우는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럼 우리 정부의 얘기는 뭐냐? 2019년에 이런 문제 등장했기 때문에 매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TF팀이 꾸려졌어요. 그러면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본식 정년 연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기, 2기 출범했고요. 올해 3기까지 꾸려졌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1, 2, 3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참네요.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냐?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는 쏙 빼고 쭉 빼고 뭘 쏙 얘기해요? 빼고 생산 가능한 인구를 늘리는 방안.
생산 인력이라는 건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인력을 네. 어떻게 늘릴 거냐. 여기에 용병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용병까지 또 데리고 와서. 데려오자. 그다음에 여성들의 재취업률을 높이자. 옛날에 나왔던 그 나물의 그 밥.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아주 그냥 솔직한 그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부 역시 정권 말기가 되니 이런 정년 연장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구나. 또 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권마다 다 그런 딜레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하지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용두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터뷰 잘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그 얘기 좀 여쭙고 싶은 건 이거예요. 코로나 재확산 쇼크. 뭐 우리는 지금 4차 유행이라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뭐 5차 유행이 막 지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아주 휘청휘청거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3,300선 웃돌던 코스피가 사흘 동안 계속 빠졌어요. 이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조용한 전파자, 네. 20, 30대 젊은 층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나- 유흥업소에서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4차 대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사흘 동안 한 4조 원 매수했고요. 나머지 네.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특히나 소비, 레저, 항공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입니다. 1150원 선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주말에 다행스럽게 이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 재확산 공포,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은 미국 역시 네네.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신규 확진자가 한 25% 이상 늘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오히려 이 테이퍼링과 같은 긴축 시점이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동안 이게 굉장히 너무 안이하게 시그널을 줬어요. 네. 코로나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고 추경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극복 이후에 소비 극복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기껏해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6천억 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최대 900만 원 준다는 그 3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재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리가 어떤 희망을 안고 살겠어요. 좀 그래도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아요? 어떤 좀 희망? 희망 섞인 말을. 희망 섞인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K방역의 주역은 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민이었다. 궁시렁 거로 다 따릅니다. 그렇지. 근데 사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도권에서 이번 이제 4단계 조치로 인해서 20만 자영업자가 올스톱이에요. 2주간 매출 제로예요. 맞아요. 그리고 76만 자영업자는 네네네. 오후 6시 이후에 저녁 장사 접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100만 가까운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도대체 뭘 해줄 거냐. 이걸 논의해야 돼요. 그게 손실보상이라는 건데 그게 제대로 또 쉽지가 않다. 손실보상 소급도 안 됩니다. 네, 소급은 안 되죠. 예, 소급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추경에 6천억 겨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여기다가 카드 캐시백 1조 원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다- 세금은 엄청 걷는 것 같은데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 다음 주제래. 제가 좀 연결을 좀 시켜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심해지면서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가다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잖아요. 지난 주말에는 뭐 장중한 때 3,200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박형준 님이 우리나라 주식자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는 조금 어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흥경 님이 이번에 슬기롭게 대응해서 현대가 일본 도요타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화이팅 이랬어요. 자, 이 자동차하고 주식 전망에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자동차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순이익의 30%, 20%씩 지금 먹고 죽자라고 가면 전 없다고 봐요. 미래가 없다. 없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동차 미래의 패러다임은 미국이 정합니다. 근데 미국이 수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전기차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만 너무 수소 잘한다고, 물론 뭐 친환경적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팔아가지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따라가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노조가 현대차도 지금 한 60% 이상은 해외에서 지금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점점 빼는 거예요, 힘을.
노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점점점 빼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현대차를 사주지 않으면 현대차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차를 네. 싫어요? 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너무 못하고 있다. 아, 노사가 차와 관련해서. 예.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네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기존에 갖고 있는 가입자들한테 한 개의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게 다시 하나 매기 효과를 낳고 있어요. 하나의 그 조 단위의 굉장히 유니콘 기업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백신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해요? 지금 다 많이 한 거 아니었어요? 델타 변이에 대한 것만 못하는 거지? 우리가 네. 지금 그 30%예요. 접종률. 1,500만 명 넘어서 네. 2차 완료한 거 10%예요. 근데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 보면 50%, 70%까지 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백신 많아요.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원천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이 제공을 하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삼성, SK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노바백스, 모더나 우리가 위탁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맛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먼저 있으니 써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협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백신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왜 외국에만 다 갖다 줘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건 정치권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삼성전자, 현대차는 자기네가 확보를 해서 자기 직원들 넣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기업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 아니 우리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백신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네. 겨우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데 백신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 네. 그거 이제 바트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달라. 나중에 우리 갚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수십만 미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가 뭐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백신 허브 기지인데 이걸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 근로자들이 먼저 아프다. 달라. 먼저 우리가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부하고 이제 민간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허브 기지로서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동안에 원래 만들어서 하기로 했던 어디 보내기로 했던 건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막 중간에서 셉시기 하듯이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가 만드니까 아니 당연히 잠깐 내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내가 굶고 있어요. 네, 내가 네. 굶고 있는데 일단 나부터 먹어야 된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코인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증시가 약해지고 나니까 이제 비트코인 비롯한 코인 시장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소리씩 나오고 뭐 누구 한마디 말에 따라서 그냥 엄청나게 이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데 코인 시장이 다시 침체 시장에 들어간 겁니까? 일단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낙관론자들이 비관론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 맞아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 여기 지금 그동안 코인 시장이 커졌던 건 개인보다 기관들이 참여했어요. 기관들이 미국의 선물에 투자하면서 이 시장이 코인 시장이 잘 나갈 때 5월 초순에 한 2조 5천억 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다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큰 손들이 좀 빠지고 있다. 큰 손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조금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워낙 강력해요. 중국은 채굴부터 거래 다 금지잖아. 모든 거 다 금지예요. 또 하나가 그동안 이제 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 충격,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험 자산에서 점차 안전 자산 쪽으로 좀 이제 돈이 빠지는 흐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각국의 규제가 시작이 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CDB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시장은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류 세력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정도는 남겠지만 네.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휘둘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수사님께서 왜 우리가 모더나 이렇게 만드는 허브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공급을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보같이 하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대해서 또 우리 애청자분께서 특허권은 제조와 판매권이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해요. 우리 국민들이. 아, 그 착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게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생산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목리부릴 거예요. 어떻게 목리부리냐면 어떻게 목리부리냐? 아니 우리 근로자들 지금 저기 코로나 걸려서 만들지 못한다. 글로벌 이제 공급망에 충격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먼저 달라, 배째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4단계로 정말 심각한 단계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네네. 협상력을 발휘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순서를 바꾸는 것. 이 정도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네. 왜냐?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자기 스스로 이걸 백신을 공급받아서 자기 직원들한테 놓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협상의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협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사람들을 먼저 마치니까. 아, 당연하죠. 우리가 마찬-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놓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왜냐하면 거군요. 지금 7월이 백신이 굉장히 공급이 네. 적어요. 한 하루에 막 100만 명, 몇십만 명씩 넣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몇몇 네. 명씩 수준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재확산 쇼크로 글로벌 증시도 막 휘청휘청 거리면 앞으로 이제 코인 시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좀 전에 우리 노사 갈등 관련해 가지고 노노 세대 갈등 얘기하면서 MZ 세대하고 조금 서로 안 맞는 얘기 좀 했어요. 공정한 몫이 달라, 청년 연장 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투자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스탠스를 찾아야 되는지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악재,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이 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요.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3,300 올라갔다가 조금 3,200선으로 조금 주춤했는데 네네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타이밍이었다라는 거고 하반기 전망은 나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반기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하단을 한 3,00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3,500에서 최고 3,700 사이. 그러면 지금 3,200에서 300 사이라고 하면 위로 한 10% 정도 내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뭐 사면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외부 보인 변수가 뭐냐? 증시에는 금리예요. 네네. 인플레이션. 이 금리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죠. 안 돼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빼서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겠죠. 주식값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긴축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로 말 들어보면 막 세상에 종말이 빨리빨리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전혀 아닌데 정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정말. 다음에는 좀 더 좀 밝은 얘기 혹은 또 희망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말씀 잘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소장님.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시청자분들 의견 많이 듣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월요일에 바빠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내일은 더 기대 많이 해보고요. 이인철 소장님이나 아니면 또 저희 신현영 의원님이나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반드시 잊지 말고 콕 눌러주시고요. 뉴스 토마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거 쳐서 들어오시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다시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